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랜드로버 뉴 디스커버리 스포츠 가솔린입니다. 디스커버리 스포츠는 랜드로버의 핵심 모델이죠. 글로벌이나 국내나 가장 잘 팔리는 랜드로버입니다. 올해 초에 국내에 출시된 뉴 디스커버리 스포츠는 부분 변경 모델인데 풀체인지가 아님에도 많은 부분이 달라졌습니다. 페이스리프트로는 굉장히 드물게 플랫폼이 달라졌죠. 플랫폼은 신형 이보크와 같은 PTA를 공유를 하고요. 안팎의 디자인도 꽤 많이 달라졌습니다. 엔진 라인업은 디젤 2가지, 가솔린 1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가솔린은 이번에 처음 국내에 출시가 됐죠. 가솔린은 2리터 터보 엔진이고요. P250 SE 1가지 트림으로만 판매가 됩니다. 기존에 비하면 외장 디자인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기존 같은 경우에는 그 직선이 주로 쓰였는데 지금은 좀 곡선이 많이 쓰였어요. 전체적인 얼굴로 보면은 이보크와 비슷하게 변했죠. 헤드램프와 범퍼 양쪽 끝은 좀 둥글게 처리를 해서 그 실제 수치보다 좀 작아 보이긴 합니다. 이 그릴 역시 전형적인 랜드로버의 디자인인데 디테일을 보면은 좀 더 세부적으로 다듬었습니다. 헤드램프는 풀 LED인데 여기에는 순차적으로 점등이 되는 방향지시 등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은 많이 달라졌지만 차체 사이즈는 기존과 거의 동일합니다. 플랫폼을 공유하는 이보크와 비교를 해보면은 비율에서 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보크가 이 디스커버리 스포츠보다 더 넓고 낮습니다. 경쟁 모델을 할 수 있는 GLC X3와 비교를 해보면은 전 장갑 휠 베이스는 좀 차이나게 짧고요. 반면에 전폭은 디스커버리 스포츠가 소폭이지만 더 넓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랜드로버가 그렇듯이 경쟁 모델과 비교해보면은 전고가 더 높습니다. 이 바닥을 비추는 어프로치 램프는 밝기는 밝은데 그 차 그림이 아주 이렇게 선명하진 않죠. 이번에 부분 변경이 되면서 머플러 팁은 좀 안쪽으로 들어갔고요. 근데 이 차가 좀 높잖아요. 그래서 고개를 많이 숙이지 않아도 머플러 팁이 보입니다. 그리고 헤드램프와 테일램프에 적용된 시퀀셜 방향지시 등도 이번에 새로 추가가 된 거죠. 타이어는 피렐리의 스콜피온 제로 올 시즌, 사이즈는 235에 55와 19입니다. 디젤과 타이어는 다르지만 사이즈는 동일하고요. 사이드월에 보면은 JLR이라고 써있잖아요. 이거는 제규어 랜드로버의 OEM으로 공급되어 있는 타이어죠. 실내 디자인도 부분 변경으로서는 꽤 많이 달라졌습니다. 기본적인 틀은 비슷하지만 그 디테일로 보면은 달라진 부분이 꽤 많죠. 기존에 비하면은 내장재도 좀 좋아졌는데 이 대시보드 쪽에 적용된 이 우레탄이 좀 더 그 소재가 좋아진 것 같아요. 반면에 기존에 비하면은 그 센터 패시아 쪽에 적용된 그 하이그로시의 범위는 더 넓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모니터부터 기어레버, 대시보드, 도어 트림에도 그 하이그로시가 좀 많이 쓰였어요. 대시보드는 앞유리까지 쭉 뻗어 있는데 이 시트 포지션을 가장 낮게 해도 그 대시보드가 좀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런 위치예요. 그리고 다른 차들처럼 계기판 위쪽에 좀 많이 올라와 있죠. 근데 다른 차들의 평균에 비해서 더 많이 올라와서 운전석 정면 쪽에 그 와이퍼가 안 보여요. 모니터는 사이즈가 늘어나 와이드 타입이 적용이 됐고요. 확실히 와이드 타입이 되니까 좀 더 눈에 잘 들어오죠. 반면에 그 모니터의 그 위치는 약간 좀 낮아진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시트가 가장 낮게 해도 그 모니터를 좀 내려다보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리고 기존 같은 경우에는 그 송풍구가 모니터 밑에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송풍구가 모니터 위로 올라갔습니다. 모니터 내 인터페이스나 그래픽 디자인은 최근에 다른 랜드로버와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이 홈 화면이고요. 여기서 페이지를 넘겨서 주요 메뉴로 접근을 합니다. 다른 랜드로버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최근에 적용된 이 액정은 그 시인성이 꽤 좋아요. 그리고 보는 것보다 안쪽에 있는 메뉴가 꽤 많은 편이고요. 페이지를 하나 더 넘기면은 차량 재원이 나오는데 이 랜드로버 같은 경우에는 그 모니터에서 그 차량 재원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좀 특이하죠. 보통 다른 차에는 없잖아요. 실내 조명으로 들어가면은 이건 무드 조명인데 최근에 다른 차들 무드 조명이 적용이 되면은 좀 색상이 되게 많잖아요. 최소 30가지 또는 60가지 정도 되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그 무드 조명의 색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보시는 이게 전부 다예요. 그리고 무드 조명의 적용 범위가 아주 그렇게 적은 편 아닌데 그 빛 자체가 그렇게 밝지 않아서 적용 범위가 많지 않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이 무드 조명은 발치와 도어 포켓, 도어 트림, 그리고 기어레버 앞쪽에 있는 무선 주행 패드 거기에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색상 같은 경우에는 울트라 바이올렛과 일렉트릭 블루, 스파크 블루, 문라이트 등이 있는데 좀 빨간색이나 그 파란색이 가장 예쁜 것 같아요. 지금은 후방 카메라 화면이고요. 오른쪽에는 그 앞뒤 센서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죠. 후방 카메라의 화질 자체는 괜찮은데 그 모니터에서 디스플레이 되는 그 면적이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모니터 아래쪽에는 공조장치 패널이 있습니다. 이 공조장치 패널만 보면은 모니터보다 그 면적이 더 넓죠. 온도 조절은 다이얼로 하고요. 나머지는 다 터치입니다. 최근에 따른 제규어 랜드로버처럼 이 차 역시도 공조장치의 인터페이스가 한 번 더 거쳐야 되기 때문에 좀 번거로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조장치를 켤 때는 이 다이얼을 이렇게 한번 돌리면은 이제 자동으로 켜지긴 하는데 끌 때는 이거를 한 번 더 눌러서 이렇게 꺼야 돼요. 그러니까 이 버튼이 온도 조절 다이얼과 바람 세기 그거를 겸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끌 때는 이걸 한 번 더 눌러야 되니까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 근데 이게 야간에 보면은 이걸 눌렀을 때 여기에 들어오는 이 조명 있잖아요. 이게 좀 되게 예뻐요. 공조장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오토로 사용을 하니까 이게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는데, 네, 드라이브 모드 변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거든요. 이건 좀 더 복잡하죠. 운전 중에 사용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고 싶으면은 이 버튼을 누르고, 그럼 여기 이제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이 다이얼을 돌려서 드라이브 모드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운전 중에 드라이브 모드 바꾸려면은 이걸 한 번 더 눌러야 되니까 좀 불편하긴 하죠. 열선 버튼도 이 다이얼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은 이렇게 열선 모드로 전환이 되고요. 오른쪽으로 돌려서 1, 2, 3단계로 열선 시트를 켤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파란색이 있어서 통풍 시트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차에는 통풍은 없습니다. 기어랩 앞에는 무선 충전 패드를 겸하는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핸드폰 움직이지 말라고 요게 딱 이렇게 홈을 파놨고요. 지금처럼 노트 10 플러스 넣고도 양쪽의 길이나 깊이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충전을 굳이 안 해도 여기에 좀 여러 가지 물건을 수납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USB 단자가 더 마련이 되어 있고요. 기어 레버는 기존의 로타리 방식에서 일반 운전자에게 좀 더 익숙한 레버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R&D는 이렇게 앞뒤로 한 번씩만 움직이면 되고요. 그리고 P는 상단에 있는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됩니다. 다른 전자식 기어 레버처럼 P 상태에서 차 문을 열면은 자동으로 P로 체결이 돼요. 안전을 위해서. 이 기어 셀렉터가 레버 방식으로 바뀐 건 좋은데 이 주변에 이제 아무 버튼이 없다 보니까 약간 좀 허전한 느낌은 있죠. 키는 전형적인 랜드로버 디자인이죠. 크기는 다른 브랜드와 뭐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무게가 있는 편이에요. 묵직합니다. 기어 레버 뒤에는 컵홀더 2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위치 자체는 되게 좋아요. 그리고 다른 차들처럼 그 양쪽의 깊이라든가 크기가 조금씩 다르고요. 이 가운데 홈이 있잖아요. 이거는 딱 핸드폰 하나 꽂아 놓으라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노트 10 플러스 커버 씌우고 하면은 여기 안 들어가죠. 저번에 디젤 시승기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컵홀더는 이렇게 떼어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딱 떼어내면은, 그리고 이 칸막이까지 떼어내면은 이 센터 콘솔 박스의 용량을 이렇게 확 키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컵홀더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이 여기 공간을 아주 크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살짝 파여 있어 갖고 실제 그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여기 용량이 꽤 큽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는 그 USB 단자도 2개 더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건 12V고요. 그리고 사소한 단점이긴 한데 컵홀더 왼쪽에 이 정도 높이의 그 병을 이제 수납을 하면은 운전할 때 팔꿈치에 약간 좀 이렇게 간섭이 생기는 그런 면은 있습니다. 특징적인 장비 중에 하나가 이 클리어 사이트 룸미러죠. 이 레버를 이렇게 당기면은 그 카메라로 전환이 되고요. 이 가장 왼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은 밝기와 틸팅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밝기가 선택이 됐는데 이게 지금 가장 밝은 상태고요. 이렇게 밝기를 조절합니다. 그리고 이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은 이건 이제 틸팅 모드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틸팅을 할 수가 있는데 그 틸팅 되는 범위가 꽤 큰 편이에요. 운전대의 기본적인 디자인은 기존과 동일하고요. 근데 세부적으로 좀 달라졌어요. 예를 들어서 기존 같은 경우에는 그 에어백 있는 부분 가운데에 랜드로버 그 배지가 붙어 있었는데 지금은 디스커버리로 교체가 됐고요. 그리고 양쪽 스포크에 있는 디자인도 달라졌습니다. 이 운전대는 차 크기 대비해서 좀 이렇게 지름이 커 보이고요. 반면에 이 두께 같은 경우에는 이 차 크기나 뭐 양쪽 그 전폭을 생각을 하면은 좀 얇습니다. 그래서 좀 여성 운전자가 잡아도 손에 좀 잘 들어오는 그런 사이즈예요. 참고로 운전대 조절은 수동이고요. 계기판은 풀 디지털이 적용이 됐고요. 최근에 랜드로버와 디자인은 거의 동일하죠. 인터페이스도 동일하고요. 그리고 모니터보다 이 계기판이 해상도가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눈에 좀 또렷하게 잘 들어와요. 운전대 왼쪽 스포크에 있는 메뉴를 누르면은 이렇게 큰 메뉴를 이동할 수 있는 그 창이 뜹니다. 여기서 이렇게 옆으로 이동을 해서 주요 메뉴로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인포메이션 패널에 그 표시되는 정보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기판 디자인은 여기 레이아웃에서 바꾸는데 지금이 듀얼 다이얼이고요. 이게 싱글 다이얼. 그리고 전체를 이렇게 지도로 다 이렇게 띄울 수도 있죠. 완전히 적용되는 거는 조금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미디어와 운전자 지원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랜드로버 시승할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스포크에 있는 버튼으로 이렇게 메뉴를 이동을 하고 선택을 할 때 그 조작 그 감이 그렇게 썩 아주 깔끔한 편은 아니에요. 터레인 리스폰스는 말 그대로 자동으로 지형에 맞게 모드를 조절해 주는 거고요. 여기서 컴포트라든가 에코, 그러니까 올로드용 그 주행 모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오프로드의 경우에는 풀 자갈 논길, 진흙 바퀴 자국, 모래,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폰트라든가 다른 정보들이 특히 속도계 같은 경우에는 그 숫자가 좀 굵어서 눈에 좀 잘 들어옵니다. 여기에 표시되는 정보로는 운전자 지원과 내비게이션, 교통표지 인식, 기어 상태, 전화 등이 있습니다. 기어를 S 모드로 바꾸면 여기에 그 단수도 같이 표시가 되는데 그 숫자 역시도 좀 크게 표시가 됩니다. 시트의 쿠션은 전체적으로 좀 부드러운 편이에요. 특히 이 차는 그 등이 닿는 부분이 좀 더 푹신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시트는 성인 남자에게는 좀 이렇게 딱 맞는 그런 사이즈 같아요. 다른 말로 하면은 좀 이렇게 잡아주는 기능성은 떨어지는데 그 전체적으로는 좀 컴포트한 지향입니다. 그리고 시트 가죽의 질은 꽤 좋은 편이고요. 방석과 등받이는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주름이 져 있잖아요. 그래서 옷과의 밀착성이 좋습니다. 근데 이 차는 그 방석 부분의 길이가 이제 성인 남자에게는 조금 짧을 수 있어요. 그리고 1열 시트는 양쪽 모두 메모리 3인분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유리는 당연히 4개 모두 다 원터치고요. 다른 브랜드와 달리 랜드로버의 그 일부 차종은 윈도우 버튼과 사이드미러 조절이 저 위쪽에 있죠. 그래서 처음에 운전을 할 때는 약간 좀 헛손질을 하게 돼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어 포켓은 그 용량이 꽤 큰 편이고요. 바닥에는 얕지만 구획도 나눠져 있습니다. 디스커버리 스포츠는 패밀리카, 즉 2열의 거주성에도 신경을 좀 많이 썼습니다. 일단 이 차는 그 2열의 문 자체가 넓게 열려서 승하차가 편하고요. 2열 시트의 슬라이딩 폭도 꽤 큰 편입니다. 지금 가까운 쪽의 시트는 최대한 뒤로 밀었고 반대쪽은 최대한 앞으로 당긴 상태인데 이 가까운 쪽의 시트에 제가 앉으면은 그 무릎과 앞시트 사이에 주먹이 2개 하고도 반 정도가 들어가요. 이 차 휠베이스라든가 크기를 생각을 하면은 2열의 무릎 공간이 꽤 좋은 편입니다. 거기다가 그 등받이의 각도도 그 뒤로 좀 많이 넘어가는 편이죠. 그래서 2열의 거주성은 꽤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시트만 놓고 보면은 그 착좌감이 아주 그렇게 편한 편은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그 2열 시트는 쿠션의 길이가 좀 많이 짧아요. 제가 앉으면은 그 허벅지 뒤가 좀 많이 남죠. 그리고 2열 시트는 그 등받이의 그 등 가운데가 닿는 부분이 약간 좀 튀어나와 있어갖고 처음에 앉으면은 좀 어색합니다. 이 1열 시트 밑으로는 그 신발이 들어가긴 하는데 그 상하의 높이가 아주 여유가 있는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열선 3단계가 마련이 되고요. 이 밑에 쪽에는 작은 수납 공간과 이렇게 C볼트도 마련이 됩니다. 이 차는 파노라마 루프의 면적이 꽤 넓습니다. 그 길이 자체는 다른 브랜드와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그 좌우의 폭이 넓어요. 그래서 2열 앉으면은 그 개방감이 굉장히 크고요. 이 루프 자체가 열리는 건 아닙니다. 2열 유리는 끝까지 내렸을 때 이만큼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꽤 많이 남는 편이죠. 그리고 2열 치고는 그 도어 포켓의 용량도 꽤 큰 편이고요. 2열의 그 도어 포켓에도 무드 조명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2열 승객을 위한 컵홀더는 여기 앞레스트에 있고요. 이게 약간 좀 이렇게 단단하게 지지되는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도 좀 작지만 이렇게 얕은 수납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는 개폐 모드 전동식이고요. 스티어링 칼럼 왼쪽에 있는 버튼으로도 열고 닫을 수가 있습니다. 그 여는 도중에 키를 한 번 더 누르면 중간에 멈출 수도 있고요. 트렁크의 기본 용량은 897리터, 2열 시트를 접으면 1794리터로 늘어납니다. 이 차는 그 트렁크의 기본 용량이 꽤 넉넉하죠. 육안으로 보기에도 그 들어가는 그 입구의 폭이라든가 그 좌우의 높이가 꽤 큽니다. 트렁크는 용량이 크기도 하지만 양쪽에 물건을 지지할 수 있는 저런 밴드도 하나씩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 또 그물 수납함도 있죠. 2열 시트는 여기 버튼을 당겨서 접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접을 수 있는 건 좋은데 저 시트가 완전히 딱 접히진 않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눌러줘야 돼요. 2열 시트를 접으면 큰 공간이 생기고요. 트렁크 바닥부터 2열 시트까지 이렇게 평평하게 이어지는 건 아니죠. 그리고 2열 시트의 경우에는 가운데 부분만 따로 접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4:2:4 비율로 개별적으로 폴딩할 수가 있습니다. 공회전 때 엔진 소리는 디젤보다는 당연히 조용하지만 가솔린 엔진 치고는 귀에 좀 잘 들리는 편이에요. 이 엔진 음색이 약간 좀 이렇게 걸걸해요. 베이스 톤에. 그리고 안에서는 안 들리지만 그 밖에 있으면 의외로 그 배기음이 좀 더 들립니다. 그리고 진동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그 랜드로버 디젤이 정차 시 진동이 좀 있는 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와 비교하면은 이 공회전 때의 그 진동 대책이 더 좋게 느껴지죠. 운전대로는 진동이 전혀 없다시피 하고요. 반면에 시트로는 아주 가늘게 있는데 이거는 그 공회전 때 승차감을 떨어뜨릴 그런 요소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간헐적으로 정차 시에 그 시트가 그 앞뒤로 좀 가늘게 좀 떨리긴 해요. 그리고 에어컨을 켜면은 이제 다른 차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진동이 조금 더 늘어나긴 합니다. 근데 이때도 그 운전대로의 진동은 뭐 거의 비슷하고요. 시트로는 좀 더 간헐적으로 더 생겨요. 이 차는 정차 시 또는 이렇게 저속에서 운전대 돌릴 때 그 무게는 좀 있는 편이고요.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2리터 가솔린 터보와 9단 자동 변속기로 조합이 되는데, 이 엔진은 뭐 제규어까지 같이 공통적으로 쓰는 엔진이죠. 최고 출력은 249마력이고요. 기존에 시승했던 디젤보다 당연히 동력 성능이 더 낮죠. 근데 그 249마력이라는 수치를 생각을 하면은 이제 고속까지 뻗는 힘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이 차는 지금보다 속도가 높아지면은 이제 바람 소리에 묻혀서 뭐 노면 소음이라든가 엔진 소리가 안 들리는데, 지금처럼 속도가 한 50km, 회전수가 한 1500rpm에서 이렇게 천천히 가속을 하면은 이때는 그 엔진 소리가 좀 실내로 들어오긴 해요. 근데 저는 이 엔진 음색이 약간 좀 이렇게 낮게 깔리고 베이스톤이어서 듣기는 괜찮습니다. 이 차는 컴포트한 패밀리 SUV를 지향을 하는데, 그러니까 파워트레인부터 하체까지 전반적으로 좀 컴포트한 성향이에요. 하체 같은 경우에는 부들부들해요. 나긋나긋하다고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 어저께 제가 이 차 처음 탔을 때 저속에서는 특히 좀 더 그 부드러운 게 더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어지간한 그 노면의 그 충격은 다 효과적으로 금방 흡수를 하고요. 그래서 운전을 오래 해도 뭐 승차감이 떨어진다거나 피로함이 좀 덜하죠. 그래서 이 디스커버리 스포츠의 승차감에는 꽤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공회전 때는 엔진 소리가 좀 들린다고 그랬는데, 일단 주행을 하면은 공회전 때 대비해서 그렇게 엔진 소리가 큰 편은 아니고요. 특히 이 차는 그 하체 방음이 괜찮아서 지금처럼 90 정도로 달리면은 그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은 그렇게 신경이 쓰이지 않는데, 이거보다 이제 속도가 높아지면은 아무래도 이 차가 높다 보니까 이제 앞창 쪽에서 부딪히는 그 바람 소리가 가장 두드러지게 들립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랜드로버가 그렇듯이 이 차는 운전 포지션을 가장 낮게 해도 좀 그 시야가 높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장 낮게 했는데 보닛을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런 그 시야가 됩니다. 그래서 전방의 시야가 꽤 좋죠. 사이드 미러나 그 후방 시야도 전체적으로 괜찮은 편이고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룸미러 카메라가 있잖아요. 이게 그 실제 룸미러보다 그 면적이 더 넓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낮은 물론 그 밤에도 되게 잘 보여요. 특히 이제 뒤에 뭐 사람이 많이 타거나 짐을 많이 실었을 경우에 아무래도 저 후방 시야가 제한이 되잖아요. 그럴 때 요 룸미러 카메라를 보면은 좀 더 확실하게 시야를 확보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캐딜락도 그랬지만 이거를 이제 계속 켜고 다니면서 좀 자주 보면은 약간 좀 이렇게 어지러울 수도 있어요. 이 차는 하체가 기본적으로 부드럽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확실히 코너에서 속도를 좀 빨리 내면은 이쪽으로 이제 기울어지는 그 양이 좀 크죠. 좀 많이 기울어져서 이게 심리적으로 운전자한테 좀 이렇게 불안함을 줄 수는 있는데, 실제로 거동 자체는 안정적입니다. 아무래도 랜드로버가 예전에 비하면은 그 올로드 성능이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 여전히 이제 뿌리는 이제 오프로드에 두고 있기 때문에 다른 그 전적으로 그 올로드 지향의 SUV들에 비하면은 이런 코너에서의 그런 좀 스포티함, 그 동적인 역동성은 좀 떨어집니다. 이 차가 코너 올 때 그 느낌이 좀 무던해서 그렇지 실제 속도는 다른 차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네요. 그리고 이 차가 좀 이렇게 확실히 앞이 좀 무거워서 그런지 그 내리막보다는 오르막에서 좀 더 자세가 더 안정적이고요. 이 차의 동력 성능은 확실히 디젤보다 낫습니다. 특히 순발력에서 그 차이가 더 두드러지죠. 제로백이 8초 이하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시승했던 디젤 같은 경우보다 순발력이 한층 빠르죠. 근데 이 차 그 수치 출력에 249마력인 걸 생각을 해보면은 고속까지 뻗어나가는 그 느낌이 인상적이진 않아요. 특히 150 넘어서면은 가속력이 많이 둔화가 되는데, 비슷한 출력의 다른 차들과 비교해 보면은 정지에서 한 200까지의 그 가속력이 좀 처지는 편이죠. 예를 들어서 산타페 2.0 가솔린과 비교해 보면은 산타페 2.0 가솔린이 더 빠릅니다. 이 차가 고속까지 뻗는 힘이 좀 약한 거는 아무래도 좀 무겁죠. 공차 중량이 거의 2.1톤이니까 아마 이 급에서는 가장 무거운 차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기어비도 총 9개인데 이제 실제 가속 웬만큼 고속까지의 영역에서는 거의 5단이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6, 7, 8, 9는 연비를 위한 그렇게 항속용 기어로 세팅을 한 거죠. 이 차는 기본적으로 컴포트한 성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이 가속 페달의 그 반응 같은 경우에도 그 컴포트 모드 기준으로 해서 조금 느슨하죠. 다른 차들의 좀 에코 모드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대략 지금처럼 가속을 하려고 가속 페달을 이렇게 쭉 밟잖아요. 그럼 보통 다른 차들은 그 기어가 이거보다 좀 더 빨리 내려가는데, 이 차는 그거보다는, 그런 평균보다는 좀 더 많이 밟아야 돼요. 가속력이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는데 그냥 꾸준하게 속도가 올라가는 타입입니다. 그리고 이 차의 높이나 뭐 무게 등을 생각을 하면은 고속에서의 안정성, 특히 직진할 때 안정성은 꽤 좋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하체가 부드러워도 안정적인 차가 있는데, 이 차는 이제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스포츠 모드가 여기 버튼으로 조절하는 게 아니라 기어 레버를 이렇게 왼쪽으로 젖히면 되죠. 그래서 스포츠 모드로 전환하는 거는 이제 꽤 편해요.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은 이제 가장 두드러지는 게, 일단 회전수가 한 500rpm, 1000rpm 정도 이렇게 붕 뜨고요. 이 가속 페달의 초기 반응이 컴포트나 오토에 비해서는 한결 스포티해지죠. 근데 다른 차들에 비하면은 그 스포츠 모드라고 해도 그런 그 반응성이라든가 또는 뭐 스포티함이 그렇게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고요. 또 이 차는 에코로 바꿔도 별로 그렇게 에코 같지가 않아요. 보통 다른 차들은 이제 에코 모드로 바꾸면은 대번에 가속 페달 초기 반응이 둔해져서 좀 답답해지잖아요. 근데 이 차는 그렇진 않아요. 이 차도 벤츠처럼 정지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조금 깊게 밟으면은 오토 홀드가 실행이 되고요. 계기판 그 상단에 홀드라고 뜨죠. 그리고 가속 페달을 이렇게 밟으면은 오토 홀드가 풀리고요. 오토 홀드가 풀릴 때는 되게 깔끔합니다. 그리고 이 차는 ISG로 엔진이 이제 정지가 될 때 되게 스르륵 잘 꺼지거든요. 다른 가솔린 차처럼. 근데 엔진 시동이 켜질 때는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어떨 때는 그 엔진 시동이 켜질 때 좀 되게 진동이 좀 큰 경우가 있어요. 특히 시트로. 그렇게 진동이 좀 많이 올라올 때는 시트가 이렇게 앞뒤로 좀 이렇게 흔들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는 오르막과 내리막의 그 거동 차이가 꽤 많이 나네요. 다른 차들에 비하면은 그 오르막에서의 그 모션이라든가 그 안정감이 훨씬 좋습니다. 확실히 스포츠 모드가 그 컴포트 모드에 비해서 똑같은 오르막 코너에서 속도가 더 많이 나고요. 모션 자체도 더 안정적이에요. 요즘에 나오는 많은 신차들은 차로 중앙을 잡고 가는 장비가 많이 탑재가 되잖아요. 근데 랜드로버는 아직까지 그 차로 중앙 잡고 가는 그 기능에 좀 인색한 편이죠. 이 차도 차로 이탈 방지 보조만 있고요. 차로 중앙을 잡고 가는 그런 성능은 아닙니다. 이 기능의 활성화는 이 스포크에 있는 그 차선 그 그림 있잖아요. 이걸 누르면은 계기판에 이렇게 차선 녹색으로 뜨죠. 이거는 차로 중앙을 잡고 가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바퀴가 붙으면은 이렇게 운전대를 돌려서 차선을 이탈하지 않게 되돌려 줍니다. 지금도 이렇게 돌려주죠. 그러면은 그 계기판 중앙에 그 그래픽으로 경고음도 뜨고요. 저는 이번에 디스커버리 스포츠 가솔린을 처음 타봤는데요. 기존에 시승했던 디젤보다 그 전체적인 상품성이 훨씬 낫습니다. 가장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는 거는 역시 진동과 소음이고요. 기존의 랜드로버 디젤은 그 진동이 다른 차들에 비하면 좀 있는 편인데, 이 차는 이제 그런 면에서 확실하게 더 우위에 있고요. 승차감도 디젤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는 승차감이 전반적으로 부드러워서 그냥 일상용으로 타고 다니기에 그 딱 좋은 그런 승차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래 운전해도 피로감이 꽤 적은 편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주행거리가 길지 않다면은 이 디스커버리 스포츠는 디젤보다는 이 가솔린이 훨씬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주행을 많이 하시면은 당연히 디젤이 더 낫겠지만 그 전반적으로 볼 때는 이 가솔린의 상품성이 더 낫습니다. 디스커버리 스포츠는 이번에 부분 변경이 되면서 그 여러모로 좀 좋아진 부분이 있는데, 일단 실내 디자인이 기존에 비하면은 좀 더 산뜻해졌죠. 편의 장비도 많아지고, 그리고 이 차는 그 패밀리 SUV로서의 기능성을 좀 많이 강조를 해서 2열의 거주성도 꽤 좋은 편입니다. 단점으로는 이 공조장치의 인터페이스가 있고요. 뭐 열선이라든가 드라이브 모드 이제 바꿀 때 운전 중에 뭔가 이렇게 아무래도 좀 불편하죠. 그리고 가솔린 엔진 치고는 진동이 조금 있는 편이고요. 이 차가 주행 중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9단으로 낮은 회전수로 이제 가속을 하잖아요. 대략 뭐 한 1200rpm 9단 90km면은 이때 이제 천천히 가속을 하면은 이 바닥 쪽으로 좀 가늘게 진동이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편의 장비는 잘 갖춰져 있는데
국내 소비자들이 요즘에 선호하는, 예를 들어서 차로 중앙 잡고 가는 기능이나 통풍이 없는 게 좀 아쉬운 점이죠. 이 통풍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차 시트 가죽이 좀 더울 것 같거든요. 여름에 좀 더 더운 가죽이 있어요. 그 시트 가죽이 그 질감은 되게 좋거든요. 옷과의 밀착성도 좋고. 근데 여름에 좀 덥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로써 랜드로버 뉴 디스커버리 스포츠 가솔린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